내일 오전 9시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안의 최종 표결이 진행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 대한 성범죄 의혹 수사를 한국계 김준 전 지검장 대행이 진행합니다. 내일부터 뉴욕주의 백신 접종 대상 범위가 6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뉴욕시가 경찰의 인사 기록 및 위법 행위 여부를 온라인으로 기록해 일반인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저지주 버긴 카운티의 베테랑 경찰서장이 공적 자원에 대한 음모와 부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일일 사망자가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1,000명을 밑돌았습니다. 한 여성이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찾은 자신의 생부가 FBI가 오랫동안 수배 중인 연쇄 살인범으로 밝혀져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 영향력 있는 매체들이 램즐 교수의 역사 왜곡 정황과 그에 대한 비판론을 속속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지난 6일 상원을 통과한 조 바이든과 민주당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안이 내일 하원에서 최종 표결에 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탠리 호여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상원에서 송부된 1조 9천억 달러 규모 미국 구제 계획 부양안을 10일 오전 9시께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원은 지난 6일 경기 부양 법안을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통과시켰는데 이는 지난달 27일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15달러로의 최저임금 인상, 개인당 현금 지급 자격 기준 강화 등의 수정을 가해 가결시킨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하원이 다시 별도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민주당 우위의 하원에서는 상원 수정안이 별다른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 바이든 대통령은 빠르면 당일 이 법안에 확정 서명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인당 1,400달러씩의 현금 지급이 빠르면 이번 주 내, 늦어도 다음 주 초부터 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이 만료되는 3월 14일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에 상하원을 통과한 부양 법안을 올려둔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였으며 경기 부양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서명을 거치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입법을 통해 거두게 되는 첫 중대 성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딴 성추행 성희롱 폭로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 대한 성범죄 의혹 수사를 한국계 김준 전 지검장 대행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쿠오모 주지사 성범죄 의혹에 대한 독립수사 책임자로 김준 전 뉴욕 연방 남부지검장 대행과 앤 클라크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검장 대행은 검찰총장 사무실이 배포한 성명을 통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심각한 혐의들이라며 우리는 분별력 있게 행동하고 어느 곳이든 사실관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 전 지검장 대행의 발탁이 뉴욕 내 복잡한 민형사 사건을 다뤄온 그의 오랜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수사의 심각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한인 2세로 태어난 김 전 지검장 대행은 스탠퍼드대와 하버드대 법학대학원을 거쳐 2000년 뉴욕 남부지검에서 연방검사로 시작해 2014년 형사부장을 거쳐 1년 뒤 부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첫 해인 2017년 3월 프리트 바바라 전 지검장이 전격 해임된 후부터 2018년 1월까지 뉴욕 남부지검의 1인자 자리를 대행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가 내부자 부당 거래와 증권 사기를 포함해 수사 경험이 풍부하며 연방 검사 시절 사이버 범죄에서 테러리즘에 이르기까지 휘하에 220명의 인력을 거느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쿠오모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칼자루를 쥐게 된 그는 이미 현직 연방검사 시절 쿠오모의 수족들을 사법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는 쿠오모 주지사의 오랜 친구이자 수석 보좌관이었던 조지 퍼코코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해 징역 6년형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변호인단은 제임스 장관이 이들을 선임한 것은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가 내일부터 백신 접종 대상 범위를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이번 주 내로 백신 접종소 10곳을 추가로 운영해 접종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코로나 백신 공급량이 전국 8위, 하루 백신 접종 총 횟수 순위에서 전국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60세 이상을 위한 백신 접종 예약은 수요일인 내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합니다. 또 오는 17일부터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종사자, 공공기관 건물 종사자 등도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복무요원, 타가시설 근로자, 정부검사원, 위생국이나 촬영국 근로자, 카운티 사무원, 선거 관련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 앤드루 쿼모 주지사는 이번 주 내로 백신 접종소 10곳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소는 롱아일랜드 SUNY 스토니 브룩, 서픽 커뮤니티 컬리지, SUNY 올드 웨스트버리, 허튼 밸리의 SUNY 오렌지, 올스터 카운티 페어그라운드, 캐피털 리전의 퀸스버리 사이트, 모호크 밸리의 SUNY 언იან터, 서던 틸의 코닝 커뮤니티 컬리지, 웨스턴 뉴욕의 컨퍼런스 센터 오브 나이아가라 폴스, 총 10곳이며 뉴욕시의 브롱스 접종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쿼모 주지사는 연방 정부에서 백신 공급을 늘리면서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하며 이번 백신 접종소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빠르게 접종이 확대되어 감염률을 억제하고 경제 재개를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추가 접종소의 운영 시간을 포함한 최종 세부 정보는 향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50개 주에서 뉴저지가 코로나 백신 접종 총 횟수 10위권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 평균 백신 투여량이 6만 7천 도스가량으로 집계돼 전국 8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뉴저지 내 코로나 백신 공급이 예상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일에는 뉴저지에서 처음으로 존슨앤존슨사의 코로나 백신 투여가 시작됐으며 5일부터는 뉴저지 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뉴저지 내 코로나 백신 총 공급량은 253만 4천여 도스를 넘어섰고 주민 86만 1천 명 가량은 2차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월요일부터 NYPD 웹사이트를 통해 경찰의 징계 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이 위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 약 3만 5천 명의 NYPD 경찰의 인사 기록을 일반인들도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이번 NYPD의 정보 공개는 뉴욕시 의원들에 의해 경찰의 징계 기록을 비밀로 유지하는 법이 폐기된 지 9개월 만의 일입니다. 지난 44년 동안 50-A로 알려진 민권법에 의해 경찰의 징계 기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지 플로이드가 미니애폴리스에서 사망하자 인종차별과 경찰의 폭력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촉발되자 뉴욕주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연방항소법원에서 기록 공개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50-A 법령은 미국에서 가장 제한적인 법령 중 하나였으며 법원 명령이나 개인의 동의 없이 경찰관, 소방관 및 교정관의 인사기록이 공개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는 변호인으로부터 관련 없는 징계 파일을 사용해 경찰을 탄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기록을 공개적으로 볼 수 없도록 보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빌 드블라시오 시장과 드모시에이 경찰국장은 이번 기록 공개를 통해
미국 최대 경찰서가 강력한 징계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책임과 투명성에 대한 대중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플로리다, 시카고, 오하이오주 등은 경찰 불법 행위에 대해 공개하고 있으며 메릴랜드는 공개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 버긴 카운티의 베테랑 경찰서장이자 경찰국장 선거 후보였던 로버트 쿠글러 서장이 부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뉴저지주 검찰총장실은 세들브룩에 있는 쿠글러 장례식장을 소유한 세들브룩 경찰서장 로버트 쿠글러를 공적 자원에 대한 음모와 부패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총장실은 성명을 통해 세들브룩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쿠글러 경찰서장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경찰차를 사용해 자신이 소유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연구차를 호위하도록 경찰관들에게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들브룩 타운 조례는 지방정부 또는 비영리 단체의 행사가 아닌 경우 경찰 차량을 에스코트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들브룩 경찰은 쿠글러 경찰서장 지시에 따라 정기 근무 시간에 장례식장에서 묘지로 이동하는 연구차를 호위하도록 했으며 세들브룩 타운 정부에 경찰 호위 관련 어떤 배상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 쿠글러의 변호사인 존 브루노는 쿠글러 서장은 비리 혐의에 분노하고 있다며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59세인 쿠글러는 1995년부터 세들브룩 경찰서장으로 일해온 베테랑 경찰 간부입니다. 한때 버겐 카운티 경찰서장 협회의 회장을 역임했던 그는 지난 가을 버겐 카운티 경찰국장 선거에 공화당 소속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현재 정직 상태이며 후임은 카운티 검찰청의 로버트 안질로티 형사가 임명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CDC는 지난 7일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사망자가 877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일 사망자가 1,000명을 밑돌기는 작년 11월 29일 이후 99일 만입니다. 미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일 신규 사망자가 석 달여 만에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 1월 12일 5,501명에 건져선 6분의 1 수준이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4월 15일 6,485명과 비교하면 7분의 1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1일 신규 사망자가 1,0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는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향후 2달이 미국이 또 다른 코로나19 환자의 재확산 여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샤 윌란스키 CDC 국장은 지난 8일 전미도시연맹 모임에서 우리가 얼마나 빨리 백신을 접종하느냐 또는 또 다른 급증이 일어난 것인지가 3월과 4월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에 달렸다며 향후 2개월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윌란스키 국장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서로 물리적 거리 두기를 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지역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사람들이 백신을 맞도록 권고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급격히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 정체 국면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주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폐지하고 사업장, 점포의 영업을 전면 허용하는 등 방역 규제를 대거 완화하는데 보건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 전염병 연구정책센터의 마이클 오스트로홈 소장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 감염증 재확산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로홈 소장은 4주 전 B117 변이는 미국 전역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약 1-4%를 차지했지만 최근엔 30-40%에 달한다며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가 50% 수준에 도달하면 환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CDC에 따르면 8일 오전 6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최종 접종을 마친 미국민은 3,149만 3천여 명으로 전체 미국민 9.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양된 60대 미국 여성이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찾은 자신의 생부가 연방수사국 FBI가 수배 중인 살인범으로 밝혀졌습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메인주에 사는 63세 여성 캐시 질크리스트는 지난 2017년 DNA 검사를 하면서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친인척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추적한 결과 질크리스트는 1957년에 입양됐다는 사실과 함께 생모의 인적사항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년 후 친아버지를 찾았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윌리엄 브래드퍼트 비숍 주니어라는 그의 생부가 1970년대부터 FBI의 주요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FBI에 따르면 비숍은 1976년 3월 1일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서 68세 어머니와 37세 여성 그리고 각각 5세, 10세, 14세의 아들 등 5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명 수배 중이었습니다. 비숍은 가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옮기고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비숍은 예일대학교에서 미국학 학사 학위를 받고 버몬트 미들베리 대학에서 이탈리아어 석사 학위를 받은 수재였습니다. 그는 종적을 감추기 전까지 미국 국무부에서 외교관으로도 일했습니다. 질크리스트는 DNA 검사를 통해 가족을 찾았던 과정을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그는 친어머니가 아버지의 과거를 알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나이가 들어 알게 돼 기쁘다면서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올해 84세며 그가 살아있고 여전히 도주 중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세계의 영향력 있는 매체들이 마크 램지 하버드대 교수의 역사 왜곡 정황과 그에 대한 비판론을 속속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램지 교수가 일으킨 반문이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하버드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여성 관련 주장으로 경로를 일으켰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램지어 교수의 주장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의 경과를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램지어 교수 논문의 주장은 전시 잔혹 행위를 가리려는 일본 극보수파가 지지하는 견해라며 저명한 학자들이 논문에 역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연구 질실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도 하버드대 교수가 한국인 위안부 여성들이 성노예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는 주장으로 분노를 촉발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사태를 다뤘습니다. 인디펜던트도 하버드대 학자들과 다른 기관들이 램지어 교수가 논문에서 묘사한 매춘 계약과 관련한 역사적 증거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이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동안 일본 지도자들은 이 사안에 관해 오랫동안 방어적 태도를 유지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영국의 최대 대중지인 데일리 메일은 하버드대 교수가 새 논문에서 일본군 위안부들이 자발적으로 매춘부가 됐다고 주장한 뒤 분노를 유발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램지어 교수를 미쓰비시 1번 법학 교수라고 지칭하며 사태를 전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 가운데 이번 사태를 미국발 기사로 자세히 다룬 것은 AP통신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통신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한국과 일본 간 정치적 논란을 심화했다라면서 한국은 일본에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지도자들은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유엔은 1996년 보고서에서 위안부가 폭력적이고 노골적인 강압으로 끌려간 성노예라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팍스뉴스는 한국계인 미셸 박스틸 연방하원 의원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쓴 기고문을 보도했습니다. 기고문에는 일본군의 위안부 여성 집단 노예화는 일본 역사에서 추악한 오점이라며 의회의 동료들과 진실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램지어 논문을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안을 겨냥한 인종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 한인회가 9일부터 한인 혐오 범죄 피해 신고 접수를 위한 핫라인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종 혐오 범죄를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했을 경우 뉴욕 한인회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고하면 됩니다. 핫라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뉴욕 한인회는 신고 접수된 혐오 범죄 내용을 바탕으로 타민족과의 연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로레타 와인버그 주 상원의원이 은퇴를 선언하면서 뉴저지주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에 민주당 내부에서 후보 자리를 놓고 치열한 물밑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37선거구는 펠팍, 포트리, 리치필드, 레오니아, 잉그루드 클립스 등 13개 타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 상원의원 1명과 주 하원의원 2명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와인버그 의원이 은퇴를 발표하자 하원 2석을 맡고 있던 고든 존슨 주 하원의원과 발레리 허틀 주 하원의원 모두 주 상원의원에 도전을 선언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의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으로 버겐 카운티 셰리프 출신인 존슨 의원은 현재 당내 보수적인 그룹을 바탕으로 예비선거 승리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존슨 의원은 자신이 당선되면 버겐 카운티 첫 흑인 주 상원의원이 될 것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현재 당내 보수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버겐 카운티 커미셔너 출신인 허틀 의원은 대표적인 개혁 정치인이라는 평가에 걸맞게 민주당 내 차세대 그룹의 지지세를 기반으로 예비선거에 나서고 있어 어느 한 후보의 일방적인 승리를 낙관하긴 어려운 입장입니다. 한편 존슨과 허틀 의원 중 한 명이 주 상원의원으로 진출하게 되면 비게 되는 주 하원의원 한 자리를 놓고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현재 팰리세이드 파크 크리스 정 시장이 이미 출사표를 던진 상태인데 정 시장과 함께 잉그루드 클립스의 글로리아 오 전 시의원, 포트리 폴 윤, 피터 서 시의원 등을 주 하원의원 후보 물망에 올리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MTA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 운행이 축소되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운행 축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25% 감소한 상황입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측은 이번 운행 축소 결정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승객이 75% 감소돼 운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공개한 시간표에 따르면 퀸즈 머레일역 기준 펜스테이트 역행 열차도 평일 오전 피크 시간인 오전 6시 6분에서 오전 9시 32분 동안에도 최소 23분, 최대 37분을 대기해야 합니다. 이날 트위터에서 많은 이용객들이 열차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승객으로 가득 찬 열차 내 사진을 트윗으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톰 스와시 연방하원의원은 이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측에 이번 운행 축소 결정으로 열차 내 승객 과밀 현상 등이 우려된다며 운행 축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필립 응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 사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피크 시간에 운행 열차 추가를 약속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이 통과되면서 뉴욕주는 1천억 달러를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뉴욕의 레스토랑과 공연장, 학교, 소규모 사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에는 1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지원금이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척 슈머 의원에 따르면 뉴욕주의 연방지원금 중 절반가량인 440억 달러는 1,400달러 현금 지원과 실업급여 등의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또 뉴욕주의 125억 달러의 연방지원금을 비롯해 뉴욕시 60억 달러 등 각 지방정부에 총 240억 달러가 지원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MTA에 65억 달러가 배정되면서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